두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런 말로 시작할게요. 요즘에는 플로팅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플로팅이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여 말을 걸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말의 조합을 통틀어 하는 표현이죠. 예전에는 플로팅, 대신 찝적대다, 들이대다, 꼬시다, 유혹하다가 희롱하다 등으로 표현했는데요. 요즘에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플로팅 멘트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넷플릭스 보고 갈래?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보고 갈래? 영화 보고 갈래? 차 한잔하고 갈래라고 하죠. 이런 멘트를 사용하면 상대방과 자고 싶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숨기면서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데요. 이것이 뭐냐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아무리 오늘 남자와 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오빠, 왜 이래 취했어? 라고 말하면 발을 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째, 여자는 언제 자고 싶다는 욕구를 많이 느끼는지, 둘째, 여자들이 남자에게 주고 싶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셋째, 그 신호를 파악한 남자가 그녀와 잠자리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급 비법이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 여자는 언제 욕구를 강하게 느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하면서 남자만 잠자리를 원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자도 남자만큼 욕구가 있답니다. 다만 남자보다 더 잘 참을 수 있는 것 뿐이죠. 물론 대부분의 남성의 성욕이 여자보다 훨씬 강한 편이지만 여자들도 성욕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숨기거나 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여자일지라도 남편을 마음껏 자신의 성욕 분출구로 다룰 줄 아는 여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자도 때로는 성욕이 높아져서 참기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요. 과연 여자들은 언제 남자 생각이 많이 나고 하고 싶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배란기일 때 여자의 성격 욕구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바로 배란기인데요. 배란일은 생리 시작일로부터 보통 14일 후라고 계산하고 이날을 기준으로 전후 5일씩은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란기에 해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란일에 가까운 여성들은 대부분 성적 욕구가 높아졌고 배란일의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났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잠재를 하는 횟수도 무려 4배나 많았고요. 배란기 여성들의 성적 욕구가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태초부터 내려온 인간의 번식, 본능 때문입니다. 자손을 번식시키려는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은 우리의 몸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신을 하도록 진화해왔어요. 난자가 임신할 준비를 막 마친 배란기일 때 잠자리를 자주 해야 임신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욕구가 커지는 거죠. 임신 계획이 없다면 특히 피임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이지만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최고조이기 때문에 성욕이 매우 왕성하여 성관계에 호의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배란기 때는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손만 닿아도 온몸이 짜릿짜릿한 거예요. 또한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동시에 소량 있던 남성 호르몬의 수치도 조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다소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여성이 잠자리를 거칠게 주도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힘들고 외로울 때 여자에게 잠자리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용도가 아닌 남자와의 정신적 교감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물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유독 힘들고 외로울 때 관계를 하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의 사랑을 느낄 때 여자는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남자보다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따뜻한 애정과 보호를 느낄 때 그와 더 진지한 다음 단계로 전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여자에게 신체적으로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여자의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자는 자신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챙겨주는 남자의 모습에 섹시함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럼 두 번째,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처럼 여자들도 욕구가 있고 남자와 잠자리 하고 싶다고 먼저 표현하고 싶은 경우가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너랑 하고 싶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몸짓이나 눈빛 등 비언어적으로 은근한 신호를 보내서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만들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자가 아무리 신호를 줘도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기회인 줄도 모르고 타이밍을 놓쳐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자들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지금 알려드릴 신호들은 무조건 잠자리 신호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한 호감의 신호들이랍니다. 첫째, 애교 섞인 말투로 변한다. 우선 여자의 목소리 톤이 변합니다. 평소에는 명확하고 똑부러진 말투를 가졌든 차분하고 점잖은 목소리 톤을 가졌든 여자는 안기고 싶은 남자 앞에서는 콧소리를 섞여가며 애교 부리는 말투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징징거리기도 하죠. 특히 여자가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것은 남자가 자신의 편에서 공감해주고 편들어주길 호감 편이랍니다. 이런 경우 여자를 다룰 줄 아는 남자들은 이 여자 왜 이렇게 징징 거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때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눈치채고 기회를 잘 활용합니다. 수줍은 눈빛을 보낸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가 남자와 이야기하면서 자꾸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수줍은 듯이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여자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서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자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오늘 집에 안 가면 안 돼. 같이 있자라고 말해보세요. 남자는 여자가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더욱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해요. 세 번째,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신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자친구와 첫 잠재를 원할 때 주로 어떤 행동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20가 술을 함께 마신다고 응답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은근히 잠자리를 기대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또는 평소 주량보다 일부러 술을 많이 마셔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라고 말하며 일부러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가슴이 남자의 팔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앉거나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기도 하죠. 또는 술에 취한 척하면서 일부러 숨을 거칠게 쉬었다거나 너무 멋지고 사랑한다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해요. 네 번째, 먼저 스킨십을 진하게 한다. 스킨십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소보다 스킨십의 횟수가 늘어나거나 정도가 다르다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은연중에 표현하는 거랍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을 만지고 싶고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킨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스킨십은 어디를 터치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답니다. 간단한 호감 정도를 의미하는 스킨십 부위는 어깨와 등인데요. 특히 여자 경험이 적은 남자들은 어깨 터치를 엄청난 관심 표현으로 해석하곤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호감 정도를 나타낸 터치 부위가 어깨예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스킨십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여자라도 인간적인 호감 없는 상대에게는 일절 터치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여자들이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 어떤 부위를 터치할까요? 남자의 손을 잡거나 팔을 주무르거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만지는 스킨십은 강한 성적 신호가 맞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남자의 손길이 은근슬쩍 가슴에 닿는 걸 알면서도 허용하고 웃으면서 남자친구의 손을 잡거나 팔뚝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먼저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진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 신호를 파악한 남자가 그녀와 잠자리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것. 여자가 앞서 말씀드린 신호를 보내고 그걸 잘 캐치해서 남자답게 들이댔는데 이 오빠 왜 이래 취했어? 라고 말하면 여자가 밀어낸 경험 다들 있으실 요즘에는 또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시대라서 여기서 더 들이대야 하는지
그냥 깔끔하게 물러나야 하는지 많이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아니 대체 먼저 하고 싶다는 신호를 실컷 보내놓고는 막상 다음 단계를 시도하려고 했더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껏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했더니 꼭 끝에 와서는 튕기는 여자들 때문에 여간 답답한 게 아니셨죠. 그런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모든 여자들은 아무리 본인이 잠자리를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자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몸을 쉽사리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원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튕기는 거야? 라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자들은 원래 다 그렇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원하는 이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명분이랍니다. 모든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을 쉬운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또한 잠자리 후 남자의 태도가 돌변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죠. 남자에게 이용당한 뒤 버려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하기까지 남자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결국 여자가 원하는 그림은 여자인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닌데 남자에게 설득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했다는 명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랑 할래 대신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라거나 우리 집 강아지 정말 귀여운데 보고 갈래 같은 멘트가 더 잘 먹히는 이유는 이런 멘트들이 여자들에게 나는 이 남자와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배고프니까 라면 먹으러 갈 뿐이 야라는 식의 명분을 제시해주기 때문이에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고작 얄팍한 명분이 뭐가 중요한가 싶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앞서 말했던 여자들 스스로 쉽게 잠자리하는 여자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남자에게 쉬운 여자로 비춰지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대부분이 한 번쯤 해보셨을 멘트. 오빠 믿지? 손만 잡고 잘 개라는 얄팍한 명분 하나가 여자들에게는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닌데 오빠한테 속아서 어쩌다 보니 자버린 거라는 든든한 자기 합리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시도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내면 첫 번째, 여자는 언제 욕구를 강하게 느낄까? 첫째, 배랑일 때. 둘째, 힘들고 외로울 때. 셋째, 남자의 사랑을 느낄 때. 그 다음 두 번째,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시도 4가지. 첫째, 애교 섞인 말투로 변한다. 둘째, 수줍은 눈빛을 보낸다. 셋째,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신다. 넷째, 먼저 스킨십을 진하게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신호를 파악한 남자가 그녀와 잠자리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것은 바로 명분이랍니다. 명분을 줌으로써 여자가 쉬운 여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는 거죠.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오늘은 여자가 주. 안녕하세요. 너무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제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너무도 평범한 집안에서 무남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학창시절도 너무나 평범해서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도 않았고 마땅한 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성적에 맞춰서 집에서 가까이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성적에도 그다지 관심 없었고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바쁘게 할 때에도 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학비나 기본적인 생활비는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직장인이었고 저보다 7살이 많았습니다. 또래와는 다르게 어른스럽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른스러운 남편의 모습과 취업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남편과의 결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이른 아침 집 앞으로 와서 저를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출근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마치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남편과 연애하는 게 즐거웠어요. 취업 준비는 점점 다른 사람 이야기 같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임신이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많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렸고 결혼 준비를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듯 했지만 당시에는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무조건 제 편 같았거든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댁에서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새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주시는 대신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결혼을 반대하실까봐 차마 싫다는 말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2달 만에 결혼 준비를 급하게 하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수는 새 아파트 입주 후에 사기로 하고 남편이 결혼 전에 쓰던 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본격적으로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졸음도 밀려오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잠을 푹 잘 수도 없었어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치가 보여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아침에 시아버지와 남편을 배웅하고 나면 시어머니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제 시간은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기 전까지는 늘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움직였고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부터는 시아버지까지 네 식구가 늘 함께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육체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거나 물질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출산 준비와 이사 준비를 함께하면서 너무도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올랐고요. 저는 조금만 참으면 시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출산 직전 이사를 마무리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용하다는 점집에서 출산 날짜를 정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연분만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도 분만을 하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고 날짜를 넘겨 다음날 새벽에 제왕절개로 급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날짜도 자연분만도 시어머니 뜻대로 하지 못하자 제왕절개 사실을 듣고 오신 시어머니는 제가 마취해서 깨자마자 본인 말을 무시한다며 노발대발하셨고 뒤늦게 오신 친정엄마의 만류로 저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나마 믿었던 남편은 결혼을 완전 바보가 된 듯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 전화도 잘 받지 않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마마보이가 따로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서 저를 보호해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저보다 그나마 아기에게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입원과 조리원 생활 동안 남편은 의무적으로 잠깐씩 얼굴에 비출 뿐이었어요. 저는 무척이나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산후조리 생활이 끝나고 아기를 데리고 신혼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신혼집으로 돌아가니 집안의 인테리어 소품이나 생활용품, 아기 침대의 위치 등 시어머니의 마음대로 전부 다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6개월의 시댁 생활 후 분가를 했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혼자 아기 돌보기 힘들다며 베이비시터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시어머니의 지인으로 저는 마음 편히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기 위해 매일같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에 넘치는 환경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아기는 무척이나 예뻤지만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슬슬 저의 몸매 지적도 하셨습니다.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며 남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살을 다 빼길 원하셨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도 아기 돌보기 대신 운동을 가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숨 쉴 구멍은 먹는 것뿐이었어요. 남편도 아기도 제 생활도 그 무엇 하나도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삶엔 악이 없었기에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습니다. 먹는 것에 집착하니 살이 빠질 리 없었고 남편과의 사이도 날로 소원해졌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은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회식과 술자리가 늘어났고 토금을 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저는 늦은 밤 아기와 둘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재우고 야식을 먹는 일이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찐살이 좀처럼 빠지질 않자 남편은 저에게 더더욱 무관심해졌어요. 저는 자신감도 잃어갔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며 오히려 당당했어요. 남편의 일이 순식간에 회사 내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시아버지의 분노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자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회사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남편을 외면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소홀한 제가 문제를 키웠다며 오히려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날이 갈수록 사이가 더 나빠져 갔습니다. 남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길 바랬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아기는 돌이 채 되기 전이었고 생활비는 날이 갈수록 부족해서 아기 분유값을 걱정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남편은 일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집안일을 도울 마음도 없었어요. 아기를 쳐다만 볼 뿐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베이비시터도 오지 않게 되면서 저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달라졌을까? 취업해서 내 힘으로 적은 돈이라도 벌면서 부모님과 함께 계속 살았더라면 이런 마음고생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남편에게서 참을 수 없던 저는 친정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나름 부잣집에 시집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더욱 비참해졌어요. 그 길로 저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간간히 아기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오곤 했지만 친정집으로 찾아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며 잘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이 저와 아기를 위한 일인지 막막했어요.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복직하고 나면 모든 게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집을 담보로 남편이 몇 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감당을 못해 술로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기를 데리고 시아버지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사정을 말하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아기와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남자 본론도 없이 결혼을 쉽게 한 과거의 제가 미워졌어요. 얼마 뒤에 남편은 친정집으로 저와 아기를 데리러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저와 가정을 지키는 조건으로 회사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직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컸지만 제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저 역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아무렇지 않은 듯 부부 사이를 되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주었던 대학 동창 친구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면서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너무도 허술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떤 여자와 너무 다정하게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들을 보고는 너무도 허탈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시아버지에게 인정받고 회사에 복귀하기 위함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 내용을 모두 찍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독했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외도 사실을 알고 있으니 조용히 이혼해주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한 듯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은 곧 정리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더 이혼 결심이 굳어졌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니 한 번만 이해해주고 남편이 곧 회사 대표 자리를 물려받으니 너는 한 번만 눈 감고 아이나 잘 키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졌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 길로 저는 다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이 가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제가 생각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 저는 그저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이혼하려 합니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용서해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혼 소송까지 가보려 합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을 크게 만든다며 아기를 위해 조금만 참고 그냥 이해해라 하십니다. 제가 이번 한 번만 조용히 참고 넘어가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좋은 날이 찾아올까요? 어떤 선택이 정말 아기와 저의 인생에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인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듭니다.